국회 내에 뜨겁지 않은 상임위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어느 때보다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뜨겁습니다. 방송과 언론에 대한 여당의 생각과 방향성,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 춘추관장도 지내셨고요. 방통심의위원도 하셨고 언론인으로 실제로 방송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편하게 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입성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견제, 감시 아니면 평가하시다가 직접 국회 입성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까? 이렇게 배지 보이시죠? 예. 이 배지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3g이면 가볍지만 6g. 6g. 네, 6g인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순금인데 순금은 아니고요. 도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6g인데 한 60kg 정도로 느낍니다. 되게 참 무겁구나. 이게 아무나 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죠. 제가 직접 배지를 달아보니까 나중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이 된 후라도 국회의원에서 일반인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원을 욕을 하면 안 되겠다. 업무량이 많으세요, 그만큼? 그 바깥에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맨날 놀고 먹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비난도 하고 이랬는데 많이 바빠요. 통상적으로 한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제가 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전달하는 전달자, 대변자적 역할로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국민들에게 보상의 대상이기도 하고 복수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이 잘하는 정치,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힘들다. 참 힘들다. 예. 또 많은 분들 상대하셔야 되고 그거 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예. 먼저 1호 법안 일찌감치 발의하셨는데 노후 국가산단 주변 지원 특별 법안이 있습니다. 1호 법안으로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제가 생각해 왔던 법안입니다. 언론에 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언론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30년 된 노후 국가산단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지원입니다. 이제 이런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30년 정도 된 노후 산단이라 그러면은 뭐 국내적으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30년, 40년 전에 국가산단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땅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렇게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위 희생이 좀 따랐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국가산단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희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정치적인 함의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된 노후된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주변에 가구마다 뭐 돈을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지 시설이라든가 환경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동안 좀 소외되어 왔던 환경과 교육적 시설, 복지 시설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보상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지역에서는 많이 관심을 끌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 지역이 포항 남울릉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포항 종합제철 즉 포스코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그런데 그 포스코 자리가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철강공단의 노무자로 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따라서 그 희생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라든가 오염의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상해 줄 차원이 됐다. 상생에 대한 기로를 가자 이런 겁니다. 인천에도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포항 얘기하시니까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희생에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방송통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미디어 투기 활동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방송통신 관련된 정책들 어떤 정책들 필요한지 이거 머리로 짜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미디어 특위는 이제 당 조직이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일종의 이제 상임위 국회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관여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디어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방송의 실태에 대해서 흔히 이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일종의 정파적 카르텔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다는 시점에 오게 됐거든요. 이것이 지배구조를 둘러싼 그런 논쟁들입니다.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공영 3사, 공영방송 3사를 이야기하면은 EBS, KBS, MBC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3사의 지배구조가 사실 7대4, 6대3, 6대3 구조입니다. KBS 같은 경우에 이사회 스님, 즉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이사회가 네. 여당이 7, 야당이 4. 그러니까 이렇게 7대4 KBS, 구도. MBC, EBS 전부 다 여권에 다 유리하게 그렇죠. 유리하게 돼 있죠. 예. 뭐 그거는 유리하게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출된 권력, 그 선출된 권력이 정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비중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한계를 4, 3으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시민단체라든가 방송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대표성을 갖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객관성을 갖지 않는데 누가 그게 이의를 달겠습니까만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결국 좌편향적이나 또 아니면 언론 노조 요 설명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야당이 아는 이런 거잖아요. 방송 3법이 들어가니까 공영방송 이사진의 학계 아니면 시민단체 아니면 직능단체 이런 분들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넓혀보자. 그렇죠. 넓혀보자. 이런 이 얘기인 거죠. 21명으로 넓히자. 네. 지금 11명, 9명, 9명의 구조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그 늘리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방송 관련 단체, 방송 관계자 단체 등등을 잡아넣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봤을 때 그게 객관적이지 않고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을. 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지배구조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지배구조가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다만 문제라 그러면 정치권에서 지배구조와 갈등과 대립 그리고 여기에 감론 을박은 있었으나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지배구조 시스템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시스템 하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민주당의 방송 장악 사법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네임을 하는 것이고 예. 민주당 쪽에서는 방송 장악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언론인 출신이라 그러신지 네. 이쪽 얘기도 하고 저쪽 얘기도 다 이거 담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바로 국민의 입장을 좀 국민의 의견들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지금 뭐 그전에 뭐 민영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노조 파괴 얘기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을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보관들이 있을까요? 일단 청문회를 이틀 동안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장관 청문회는 하루 정도 하고 끝나는 겁니다. 뭐 이 하루를 하고 하루를 하거나 이틀을 하거나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여야 간 합의에 따라서 하루와 이틀을 정해질 수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하루만 했다는 것은 그 정도면 충분히 장관이 사실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 신사적 약속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그 지금 이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급에 준하는 청문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틀 동안 어떤 자질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상당한 의도가 있다.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장관에 대한 자질 유무는 방송통신법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 항목이 어떤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야 되느냐 6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따라서 청문회를 절차를 진행하면은 뭐 그렇게 될 일인데 구태여 이진숙 후보자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사적인 부분 이까지 이제 다 덜쳐내는 것이죠. 물론 뭐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청문회라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보다도 주변 파기가 흠집내기가 더 이제 관심을 모으죠.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만 청문회 뭐 이틀 동안 이준숙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인 출석이라든가 참고인 출석의 명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재수 후보자가 방송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보다도 예. 이재수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라든가 또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흠집 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정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참고인이 한 47명 정도 되는데요. 예.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나온다고. 예, 봉준호 감독도 나오고 뭐 유명한 김재동 씨도 나오고 그게 정우성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좌파 우파로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좌파 감독, 우파 감독. 예,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으로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요. 왜 중요한 문제냐 그러면 본질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정인을 채택해서 참고인을 채택해서 단 한두 사람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모든 뉴스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부분만 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대중 폭발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청문회에 대한 본질 자체가 크게 훼손이 돼 버립니다. 그 한 사람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주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재수 후보자가 방송에 대해서 박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편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호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로가 나왔을 때 그렇죠.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의 밸런스가 안 맞아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K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바쁜데 굳이 여기에 연예인들을 정인의 정치의 장까지 끌어들여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